인간이 유능함과 따뜻함을 중심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인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가 하는 인간성과 따뜻함,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능력이 있는 건가,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진짜 나에게 위협이 되는 건가 하는 이 유능감,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는데요. 그렇다면 따뜻함과 유능함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집단을 판단할까로 한번 확장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을 평가할 때에도 이런 고정관념을 활용하지만 사회적 집단을 판단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사고를 하는데, 이 사회적 사고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애완동물에게도 적용되고 기업에도 적용이 되고 브랜드에도 적용이 되고 국가에도 적용이 되고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따뜻해, 고양이는 좀 차가워, 이런 것들 역시도 동물에게 특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 선진국 사람들은 좀 차가워, 인간성이 좀 없어,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좀 따뜻하고 정겨워, 이런 것들 역시도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능력은 없지만 따뜻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역시 장애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능력도 없고 따뜻함도 없어, 그러니까 경멸의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서는 장애인들을 경멸했죠. 히틀러가 보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능력도 없고 또 우리 아리아 민족의 순수성을 해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인간성을 보존함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따뜻함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따뜻함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나치는,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모두 죽이는 학살을 자행했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연민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은 어땠을까요? 독일 나치 정권의 히틀러는 유태인들은 무능하고 인간성도 없는, 따뜻함도 떨어지고 유능함도 떨어지는 사기꾼들이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고정관념에 따라 경멸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 경멸의 감정에 기반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이렇게 따뜻함과 유능함의 틀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집단을 어떻게 대함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설명해주는 틀이 됩니다. 그렇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원산지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국가 원산지로 인해서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독일 제품에 대해서, 일본 제품에 대해서, 프랑스 제품에 대해서, 이탈리아 제품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 특정한 이미지는 인간의 사회적 인식의 틀인 이 따뜻함과 유능함, 이 두 가지 틀에서 출발합니다. 따뜻함에서 우리들은 정서적인 호감을 느끼고 인간적인 이미지를 느끼죠. 반면에 유능성에서는 품질과 성능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고 능력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따뜻함과 유능함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미지로 인해서 그 국가에서 만든 제품, Made in Korea, Made in USA, Made in Japan, Made in China, Made in Brazil, Made in S, Made in Italia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는 이 고정관념에 의해서 순식간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고정관념에 기반해서 일어난 감정은 우리의 구매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는 어떤 제품을 봤을 때 그 제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연결된 국가 이미지도 함께 평가한다는 겁니다. Made in USA, Made in France, Made in Italy, Made in Korea, 이런 국가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K-POP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 세계 소비자들이 K-POP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 세계인들이 K-푸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K-반도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K-자동차. 이걸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이뤄지는데, 이런 국가 이미지가 반드시 고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K-POP에 대해서, K-자동차에 대해서, K-반도체에 대해서, K-푸드에 대해서 1970년대에 가졌던 인식과 20년대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 동일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과 유능함의 두 가지 축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따뜻함은 이런 나라야. 그런데 유능함은 이런 나라야. 1970년대에는 한국에 대한 유능함의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겠죠. 근데 2020년대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 세계 시민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유능함에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은 능력이 좋아.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고 똑똑해. 이런 유능함까지 높아진다면 한국이라는 국가는 결국 사랑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존경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드는 인식의 틀이 되겠죠. 이 유능함과 따뜻함의 인식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한번 고정되면 엄청난 힘을 가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바꾸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내용들을 전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품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큰데요. 자동차, 전자제품, 가전제품, 금융서비스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유능성을 더 중시 여겨요. 하지만 패션, 향수, 관광 이런 쾌락적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는 따뜻함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유능성도 높죠. K반도체, K자동차, K가전, 즉 유능성 영역에서 성공했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K팝, K푸드 같은 K컬처에 있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따뜻함의 영역에서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함과 유능함이라는 틀은 인간의 고정관념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브랜딩을 함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